한 구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안 불당동에 불당 리더스 힐스를 투자금 5천만 원을 들여 3억 원에 매수를 했어요. 5억 원에 팔려고 했더니 팔면 더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실투금 5천으로 시세차익 2억, 세전 400% 수익입니다. 그래서 매도하시라고 했어요. 최근 시세를 확인해 보니 3억 7,500만 원으로 하락해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익권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400%에서 120%로 크게 줄어든 거죠. 매도를 망설이는 시점에서 팔았으면 2억 수익인데 욕심 부리고 안 팔고 들고 있었으면 2억이 7,500만 원으로 된 겁니다. 최고점에서 매도하려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해요. 우리 인간은 최고점을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오늘은 혼투족을 위한 남다른 부동산 투자 이 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3만 5천 명의 파워 블로거, 12년차 부동산 투자자의 실전 투자 노하우를 꼭 간접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에게는 혼투족을 위한 남다른 부동산 투자 이 책을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을 요약하면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혼투족을 위한 남다른 부동산 투자입니다. 투자는 혼자서 결정하고 남들이 가는 방향을 무조건 편승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력으로 나만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책 읽기, 블로그의 기록된 문장 반복해서 읽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죠. 책을 읽고 기록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책 100날 읽어봤자 시간 낭비입니다. 세 번째, KB 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 데이터 매주 챙겨보면서 흐름을 모니터링한다. 이 3가지를 지속한다면 투자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떠한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부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같은 단지에 동, 층, 향, 내부 컨디션이 모두 똑같은 2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A, 2억, 전세 1억 9천, 갭 1,000만 원. B, 1억 8천, 전세 1억 4천, 갭 4천만 원.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물건을 투자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아마 많은 분들이 투자금이 적게 드는 A를 선택할 거예요. 특히 상승장에서는 더욱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B 1개 할 돈으로 A는 4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매수 6개월 뒤 매매 시세가 2억 4천만 원으로 올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A를 매수한 투자자의 수익률은 400%, 1000 넣고 4천을 번 거고요. B를 매수한 투자자는 수익률 150%, 4천 넣고 6천을 번 겁니다. 수익률에서 무려 2.5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4천만 원으로 A 같은 1000개 물건을 4개 했으면 4천 넣고 1억 6천을 번 거죠. 누가 봐도 레버리지를 잘 활용한 A가 우수한 투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적어도 2021년 말까지는 그랬어요. 하지만 2022년 초부터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장에 진입하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2억 6천만 원을 최고가로 찍은 A와 B는 2022년 하락장에 접어들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2022년 12월이 되자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1억 8천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겠습니다. A는 2억에 매입을 했는데 2천만 원이 빠졌으니 마이너스 200%입니다. B는 매입한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0%인 거예요.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전세가도 동시에 하락합니다. A를 매수한 투자자는 마이너스 3천만 원의 역전세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현재까지 많은 지역과 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모습이에요. 수익률의 관점에서 A는 분명 좋은 투자 대상이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상승장일 때만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무피 투자, 풀피 투자를 해봤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투자금보다 안전마진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투자하세요. 부동산 상승기 때는 전세가율이 내려가고 하락기에는 전세가율이 올라갑니다. 무슨 공식 같죠? 부동산 투자를 해오면서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쯤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있을 때 주저없이 투자한 사람들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현재 역전세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승기에 낮아지고 하락기에 전세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부동산 시장의 이론들은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지구가 도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자연과학 이론이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가 개입되는 사회과학 영역이에요.
망고 불변의 진리가 아닌 사회적 현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수정, 보완하며 발전하는 이론입니다. 요즘 시장에 가면 대파 한 단이 얼마입니까? 대파 한 단을 2,000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대파 한 단이 6,000원까지 올랐던 적이 있어요. 대파가 이렇게 비싸지면 안 먹으면 됩니다. 대파 며칠 못 먹는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얼마 지나 다시 대파가 싸지면 그때 사서 왕창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000원짜리 대파는 비싸다고 사 먹지 않으면서 몇 억짜리 부동산은 비쌀수록 삽니다. 이것은 경제학 이론에 맞지 않는 거예요. 과거 지방 아파트를 4억 원 초반에 매수했습니다. 투자금은 2억이 들어갔고 3억 시세 차익을 예상했을 때 양도세 8천만 원 정도 내면 투자금과 동일한 2억을 거머쥘 수 있어요. 그래서 2억 수익 목표로 매수할 때부터 매도가를 7억으로 정하고 들어갔습니다. 2022년 가을 7억에 도달했고 과감히 팔았습니다. 제가 내놓은 가격이 당시 최저가였기 때문에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팔렸어요. 같은 달에 7억 6천만 원에 실거래된 물건도 있었는데 6천만 원이나 싸게 팔았습니다. 누가 보면 바보 같다고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매도하고 났더니 1억 더 오르는 모습을 보고 미치는 줄 알았다고 하죠. 내가 가졌어야 할 수익을 매수자에게 빼앗긴 것 같아서 억울하다고 합니다. 매도는 원래 그런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보면 앞으로 오르지 않을 물건을 구매하는 매수자가 있을까요? 더 오를만 하니까 매수하는 거예요. 매도 후 더 오르는 몫은 매수자의 몫으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 몫까지 내가 다 취하겠다는 것은 욕심이에요. 2021년 말에 한 구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안 불당동에 불당 리더 힐스를 투자금 5천만 원으로 3억 원에 매수했어요. 아파트를 2년 정도 보유하고 5억 원에 팔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말리더라는 겁니다. 더 오를 텐데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못 파는 거죠. 매도해도 될지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었습니다. 실투금 5천으로 시세 차이 2억인 거죠. 세전으로 400% 수익인데 여기서 더 욕심을 내시는 건가요? 라고 했어요. 최고점에 매도하려고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최저점, 최고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맞추려면 떨어질 때마다 사고 오를 때마다 계속 팔 수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투자해서 승부를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가는 게 현명한 투자자예요. 그분이 5억에 매도를 했는지 아니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매도 시기를 놓쳐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최근 시세를 확인해보니 3억 7,500만 원으로 하락해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익권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400%에서 120%로 크게 줄어든 거죠. 2억 수익에서 7,500만 원이 된 거예요. 완전 속쓰리겠죠.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자장이 낫다는 말씀이십니까?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논어의 과유불급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매도할 때는 매수자가 먹을 것을 남겨줘야 합니다. 내가 싸게 판다는 것은 즉 상대방이 싸게 산다는 거죠. 사서 바로 팔아도 수익이 나오는 가격이라면 3일 안에 팔리는 겁니다. 싸면 매수하고 비싸지면 매도합니다. 그것이 투자자의 원칙이에요. 상승장에서든 하락장에서든 네이버 부동산에서 급매라는 주석이 달린 물건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사정이 있어서 싸게 내놓은 물건이 급매인데 급매를 판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급매 판단하는 과정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과 가격 비교. 둘째, 가격 밴드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 셋째, 직전 최고가 실거래가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계산. 일산 서구 후곡 7단지 동성 23평입니다. 22년 최고가 4억 6,800에서 현재는 최근 3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첫째,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과 가격 비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1층이 2억 9,500이고 6층이 3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3억이니까 급매는 아닙니다. 둘째, 가격 밴드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 네이버 부동산 모바일 버전에는 이렇게 가격 밴드가 있어요. 1층이라 가격 밴드가 하한가 3억 1000보다 저렴합니다. 이게 2층 이상이면 급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6층이 3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을 3억 1000 밑으로 사면 저렴하게 사는 거예요. 셋째, 직전 최고가 실거래가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계산. 3억 2천만원 나누기 4억 6,800만원 하면 68%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과 가격 비교. 둘째, 가격 밴드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 셋째, 직전 최고가 실거래가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계산. 이 3가지의 급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급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끌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죠. 사실 영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시기, 어떤 물건을 연끌해서 투자를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시장 흐름에 뒤늦게 편승해서 오를 대로 오른 물건에 영혼까지 다 갈아 넣었다면 그 투자는 완전 위험한 거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참 말이 많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여러 종목에 적은 금액을 넣기보다는 유망 종목에 볼륨 있는 투자를 해서 큰 부를 일궜지만 그것은 워렌 버핏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워렌 버핏과 똑같은 투자 기법으로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창업하면 스티브 잡스처럼 될 수 있어 이거예요. 철저하게 분산 투자해야 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하나의 물건을 사는데 몰빵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2023년 8월 기준 성남시 분당구는 평당 3,856만원이었고 서울시 강동구는 평당 3,614만원이었습니다. 두 지역의 매매 시세 차이는 평당 20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1년 전인 2022년 8월 두 지역의 평당 가격은 분당구 4,304만원, 강동구 4,293만원으로 거의 동일했어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 한신 아파트와 서울 강동구 암사동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입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두 단지의 매매 시세, 움직임은 거의 완벽히 일치했어요. 입지 가치가 거의 같은 거죠. 잠실로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단지 앞에 8호선 신설 역사가 생길 예정인 강동 롯데캐슬을 선택하면 되고 직장이 판교라면 서현동 삼성한신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강동구 고덕동 안암아파트와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위브 자이의 시세 변화입니다. 2016년 초까지만 해도 두 단지의 시세는 비슷했어요. 4억 초반의 자금을 가졌다면 둘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위브 자이는 8억까지 상승했고 안암 아파트는 14억까지 올랐어요. 2016년 초까지만 해도 비슷했던 시세가 상승장에서는 6억 원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과 울산이라는 도시 사이의 양극화인 거죠. 상승기 불장일 때는 빨리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때서야 책 읽고 공부하고 스터디 모임하고 한가롭게 임장 다닐 시간이 없어요. 공부는 하락장일 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락장일 때 충분히 공부해두면 누구보다 빨리 상승장의 길목을 지키고 서 있을 수 있어요. 투자 물건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면 상승장의 큰 파도를 탔을 때 자산의 크기가 엄청나게 빨리 커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자산의 크기가 더 빨리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본인이 잘 아는 것만 투자한다든가 시기가 좋을 때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은 일종의 편식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탈이 나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 몸에 좋듯이 우리의 투자도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노도 적당히 저어야 해요. 적당히 뱃놀이를 즐기고 다시 항구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방향 없이 노만 졌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 망망대해에 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제트스키는 조심하라고 하죠. 신나서 땡기다 보면 육지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중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갈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어서 편하기도 하고요. 대중들이 가는 길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중이 가는 길이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다는 거. 둘째, 대중과 함께 가는 길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중이 가는 방향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지켜보되 무조건 그 흐름에 편승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력으로 나만의 길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투자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손해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손해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성공한 투자자는 없습니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도 2022년 30조의 손실을 보았어요. 워렌 버핏도 손해를 보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가 단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이에요. 손해라는 것은 투자 세계에서 병가지 상사입니다. 자본주의는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가져오는 거예요. 언제나 예외 없이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 속 돈을 내 호주머니로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나만 똑똑하고 상대방은 모두 바보인가요? 아니죠. 손해를 보더라도 재개가 가능할 정도여야 합니다. 잽을 한 대 얻어맞고 코피가 날 수는 있지만 강력한 어퍼컷까지 허용해서 다운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올 리스크를 생각해서 힘을 남겨두고 언제나 가드를 단단히 치고 있어야 합니다. 방심하고 가드를 내리고 있으면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강한 펀치에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어요. 개그맨 이경규 씨가 2022년 MBC 연예대상에서 수상 소감이 화제였습니다. 흔히 박수 칠 때 떠나라는데 박수 칠 때 왜 떠나야 하는 거지? 라는 겁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건 미친 짓이라고 아무도 박수 치지 않을 때까지 오래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경규 씨처럼
큰 기복 없이 오래 활동해온 연예인은 드뭅니다. 힘들게 정상에 올라갔어도 한 방에 무너지고 내려오는 스타들이 많아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투자도 우리의 인생도 다 똑같아요. 좋을 때 안 좋을 것을 염려하고 안 좋을 때 다시 좋아질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 방정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습니다. 흔히 곱셈이 덧셈보다 더 크고 더 빠른 성공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곱셈의 치명적인 약점은 어느 하나만 0이면 나머지가 아무리 커도 결과값이 0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덧셈은 어느 하나가 0이어도 나머지 값들이 남아 있습니다. 파이를 빨리 크게 키우진 못해도 더 안전한 거죠. 몇 킬로의 속도로 달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곱셈에 욕심내지 않아도 돼요. 덧셈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는 윈도우와 오피스를 소유한 덕분에 아주 오랫동안 세계 제1의 부호 자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빌 게이츠가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된 영향이 컸어요. 예림이 화투는 운칠기삼이야. 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운이 7할, 실력이 3할의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운때가 맞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부호가 된 것 또한 운칠기삼일까요? 분명한 것은 빌 게이츠의 성공에는 행운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팩트입니다. 우리는 왜 빌 게이츠에게 그런 행운이 있었는지 그 과정과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빌 게이츠는 엄청난 독서광이었어요. 식탁에서도 책을 놓지 않아 부모님한테 늘 혼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를 그저 수완 좋은 사업가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수학과 컴퓨터 과학 분야를 학문적으로 깊이 공부한 연구자였어요. 빌 게이츠는 실력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앞에 찾아온 행운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투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투자에서 고수와 하수와의 차이는 하수는 행운만 기대하지만 고수는 최선의 준비를 다한 뒤 행운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죠.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진인사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의 영역이고 대천명은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운의 영역이에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2골을 넣은 조규성 선수는 2골을 믿기지 않는 행운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의 행운은 준비된 행운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부동산 시장에 상승장에 올라탈 수 있었던 것은 실력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었나요? 행운만 바라보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력을 먼저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력이 기본이에요. 눈물의 천안, 반값에도 안 팔린다라고 어그로를 끌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봐달라고 소리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을 갈망하죠. 파이어족이 뭡니까? 경제적 자립의 FI와 조기 은퇴 RE, 족의 합성어로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 조기 은퇴를 이룬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막상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여행만 다니면서 사는 삶을 살면 다시 일을 하고 싶어진다고 해요. 아직 우리가 경제적 자유의 영역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 건데 어쩌면 우리가 쫓고 있는 행복이란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한 리서치 조사에서 70대 노인들에게 가고 싶은 나라, 먹고 싶은 음식, 즐기고 싶은 것들을 물어본 결과 의외의 답이 나왔는데요. 어르신들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몰디브 가서 모히또 마시면서 힐링을 하는 것이 아닌 하루라도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관련된 책들을 읽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동산 투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직도 정확한 답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 부동산 투자 왜 농부처럼 해야 하는가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에게는 부동산 투자 왜 농부처럼 해야 하는가 이 책을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야 어디 사면 돼? 너 부동산 잘 알잖아 하나 찍어줘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이 오른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함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가끔 점쟁이를 찾아가서 부동산을 사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 등락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참 많아요.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큰 파도가 왔을 때 얼마나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자산이 튀겨지는 파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찍어만 달라고 하는데 씨앗을 뿌리자마자 다음날 수확할 수 있는 농사는 없습니다. 투자하자마자 곧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은 나한테 쉽게 오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는 투자할 돈만 있으면 쉽게 당첨될 수 있는 복권으로 여깁니다.
이 책은 농부처럼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FIRE족이 뭡니까? Financial Independence의 FI와 Retire Early의 RE, 족의 합성어로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 조기 은퇴를 이룬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막상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여행만 다니면서 사는 삶을 살면 다시 일을 하고 싶어진다고 해요. 아직 우리가 경제적 자유의 영역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 건데 어쩌면 우리가 쫓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리서치 조사에서 70대 노인들에게 가고 싶은 나라, 먹고 싶은 음식, 즐기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물어본 결과 의외의 답이 나왔는데요. 어르신들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은 하루라도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관련된 책들을 읽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을 하기 싫어서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이 나중에는 정말 하고 싶어진다는 게 말이죠. 책에서 좋은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부동산과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주식은 내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 채 그 회사의 경영진만 믿고 있어야 하는 반면 부동산은 인테리어 공사, 임차인 및 용도 변경 등 나의 능력에 따라 가치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자산입니다. 농부의 투자 방식은 땅에 씨를 뿌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곡식을 얻는 것이고 사냥꾼의 투자 방식은 총을 메고 산에 올라 종일 토끼몰이를 하면서 사냥감을 즉각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사냥은 그날의 운이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냥꾼이라 할지라도 허탕을 치면 그날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농사는 여러 작물을 키우며 날씨가 좋든 나쁘든 시간만 지나면 어느 정도의 수확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냥으로 대박을 터뜨리기보다는 농사를 짓듯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려면 사장처럼 일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은 회사가 사실상 본인의 것이라고 해도 결코 자신의 자녀를 사회생활 초반부터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않죠. 예컨대 재벌가 후계자들은 과장 이하의 직급으로 입사해서 실무를 배우며 어느 정도 조직에 익숙해진 다음 유학을 다녀온 후에 조직장으로 임명하는 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조직과 회사의 구조에 대해서 체득하고 유학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맥을 쌓은 다음 이를 조직에 적용함으로써 변화와 새로운 세대의 발전을 모색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회사를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개 직원으로서 월급만 받아간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재벌가의 후계자처럼 언젠가 본인이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조직의 장점을 찾아 흡수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쿠팡의 적자는 계획된 것이라고 해요. 적자가 나더라도 노하우를 쌓고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투자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윤의 추구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모든 사업, 모든 투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되는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자가 되어야 하나요?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벌면 되나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한 곳에 가서 자신과의 대화를 더 하세요.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예 초연해야 되는 거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나는 부자 안 돼도 돼. 그냥 지금 현재에 만족한다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초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돈 벌었다는 기사는 클릭을 하고 대박 수익률 부동산 2배, 3배 오른 주식을 못 산 걸 아쉬워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여우의 신포드 같은 거예요. 포도를 따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신포도라서 손에 넣을 가치가 없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데 여유가 있으면 유튜브 영상 이런 거 안 보죠.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을 엑시트하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여유로운 인생을 살아야 나부터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우리 가족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우리 아이가 골프가 배우고 싶다면 골프를 한번 쳐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죠. 골프는 비싸니까 게이트볼 하라고 할 건가요? 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보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자가 되려면 우선 부자가 되는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돈을 가져온다, 돈을 불린다, 돈을 가져온다를 봅시다. 우리가 회사에 가서 내 노동력과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죠.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가공하고 포장하고 만들어서 주고 돈을 받습니다. 때론 짜다, 맵다, 탔다, 머리카락이 나왔다, 술 취한 고객한테 욕도 먹어요. 돈을 벌기 위한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돈은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 계속 떠다니고 있어요. 나한테만 없고 돈을 잘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진공청소기로 빨고 있습니다. 돈은 어떤 물줄기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돈맥경화라는 말도 있는데 돈은 맥이란 게 있습니다. 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물줄기를 나에게 오게 하는 겁니다. 돈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뺏거나 땅을 파서 가지고 옵니까? 아니죠. 돈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겁니다. 대부분이 근로자 마인드로 돈은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다리가 한쪽이 부러졌다고 해보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돈은 필요한데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뺏어 오는 걸 하는 사람도 생기죠. 뺏고 훔치는 건 결국 잡혀서 빵에 가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또 뭡니까?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요. 도와주세요. 박스에 매직으로 써놓고 지하철역 앞에서 구걸을 하는 거죠. 돈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걸 주거나 욕구를 해결해 주거나 가치를 충족시켜줘야 나한테 오는 겁니다. 계속 이 고민을 해야 해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편리함을 제공해 줬을 때 나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번다가 아니라 돈을 가져온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돈을 불린다죠. 여기서 그렇게 가져온 돈을 차를 산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함부로 소비하면 안 됩니다. 잘 지키면서 불리는 행위를 해야 해요. 로버트 기요사키 4분면 사업 투자 쪽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실 거고 내 회사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처음이나 일에 보람이 있고 일이 행복해서 하는 거지 10년, 20년 해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취업이라는 게 뭡니까? 취업. 워딩이 좀 극단적이긴 한데 취업은 노예로 들어간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그 회사는 언제가 됐든 그만두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을 다닐지 10년을 다닐지 정년을 꽉 채운다고 해도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기 싫어서 낑낑대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언제 그만둘까 고민하는 분들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근데 왜 그만두지 못합니까? 당장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순간까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우리 평범한 일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혹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방법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일해줄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고요. 또 부동산의 매입 방법 중 하나인 부동산 경매는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중 빨간 테두리 있는 영상을 한번 쭉 보시고 부동산 투자, 농사짓듯 해라.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는데요. 거의 한평생을 부동산에 투자해온 여러 채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 회장님의 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강남에 몇백억짜리 빌딩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 수익을 당신이 스스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나. 그 고민을 진지하게 해본다면 자신이 진짜 부동산 투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될 거야. 남들이 다 오를 때 내 것도 오른다면 그건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당연한 현상인 거지. 다 오를 때 내 것만 오르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 부동산 투자하겠다고 한 이상 시장이 호황이든 불황이든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이 시장에서 꾸준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산이 울면 들이 웃고 들이 울면 산이 웃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산은 산사태의 위험이 있지만 들은 평평하기 때문에 무너질 우려도 없고 오히려 곡식이 잘 자라게 됩니다. 반대로 햇볕이 너무 강하면 넓은 들판은 숨을 곳이 없어 금방 가물 테지만 산은 나무 그늘 아래로 피할 수도 있고 나무의 과실 또한 굵어집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과 들을 가리지 않고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내공을 단단하게 쌓아 놓아야 합니다. 전용 면적 72제곱미터 21평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이런 집이 1억입니다. 그리고 수리가 깔끔하게 된 이 집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선택하실 건가요? 우리가 부동산에 집을 보러 가면
허름한 집을 여러 개 보여주다가 마지막으로 깨끗한 집을 짠 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깨끗한 집이 마음에 딱 하고 들어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끗한 이런 집을 1억 2천만 원을 주고 삽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공부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억짜리 집을 사서 1,000만 원만 들이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제가 실제로 인테리어한 물건을 보면서 디테일한 세부 견적을 공개해 드리면서 수리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1,000만 원으로 건물주 되는 부동산 경매 이 책도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1,000만 원으로 건물주 되는 부동산 경매 이 책을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볼게요.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보면 얼룩얼룩 삶의 흔적들이 남습니다. 싱크대도 오래됐고요. 수건거리는 부러진 걸 테이프로 감아놨습니다. 현관 센서 등 이건 제가 단 건데요. 신발장 문에 걸립니다. 욕실 문은 물에 젖어서 다 썩었습니다. 시트지도 다 떼어져서 페인트도 칠할 수 없는 상태예요. 페인트, 도배, 마룻바닥 철거 후 장판 시공, 안방 욕실 올수리, 욕실문 교체, 전등 교체, 문손잡이 교체, 거실 욕실 올수리, 욕실문 교체, 기역자 싱크대 철거 후 일자형 싱크대로 교체, 스위치, 콘센트 전체 교체, 현관 센서 등 교체. 디테일한 견적서를 보여드리면 총 1,046만원의 수리를 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부가세 10%가 더 들어갔어요. 저는 인테리어 업자처럼 직영으로 제가 인테리어를 전부 할 수 있지만 바쁠 때는 인테리어 전문업체에 비용을 주고 턴키로 맡깁니다. 부동산에 사진을 보낼 때 좀 어둡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밝게 보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집이 환해지면서 집은 이렇게 바뀌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임차인도 새 집처럼 깨끗한 집이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계약이 되는 것이고 매수인도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 투자자니까 깔끔하게 수리된 집은 마진이 붙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전용 면적 72제곱미터 21평, 대지집은 29제곱미터 8.9평, 연식 2008년식,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통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런 집이 1억입니다. 이 집은 1억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선택하실 건가요? 올수리 되어 있는 새 집이 아무래도 마음에 쏙 들어오죠. 지금은 같은 집을 비교해서 보여드렸지만 부동산 사장님들처럼 허름한 집을 여러 개 보여주다가 마지막으로 깨끗한 집을 짠 하고 보여주면 깨끗한 집이 마음에 딱 하고 들어옵니다. 집을 많이 보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중개사장님들의 집 보여주는 패턴까지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끗한 이 집을 1억 2천만 원을 주고 삽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억짜리 집을 사서 1,000만 원만 들이면 1,000만 원을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수리된 집을 사면 1,000만 원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1,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그 금액은 집집마다 다른 거죠. 10억짜리 아파트를 5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이쁘게 해놓으면 12억짜리로 변신을 하는 거죠. 이게 인테리어의 기술입니다. 화장이라고 하죠. 네. 수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수리하는 게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먼지 뒤집어 쓰고 업체랑 트러블도 있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시끄럽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힘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힘든 부분을 해주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셀프로 인테리어를 직접 진행한다면 일주일 고생하고 500 준다면 어떨까요? 조금 솔깃하죠? 1,000만 원 준다면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힘들다고 투덜투덜 되지만 인테리어 업자가 힘들다고 징징댑니까? 아니죠. 힘든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고생이 되는 겁니다. 공사 원자재가 플러스 인건비가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매일 출근하는 자신의 인건비 플러스 마진이 들어가는 거죠. 업체마다 견적이 다 다른 이유입니다. 나는 100만 원만 받으면 만족해. 이런 업체가 가장 싼 거고 나는 300은 받아야 돼. 500은 받아야 돼. 이렇게 업체의 견적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업체는 1,000만 원짜리 공사가 2,000만 원 견적이 나오는 게 다 생각하는 마진이 달라서입니다. 도둑놈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지만 비싼 데는 특별히 이유가 없는 업체도 많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업체들이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 정도는 드려야 하는 이유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그 집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임차인도 빨리 맞춰지고 매도 계약도 빠르게 되죠. 부동산을 매도하다 보면 투자자보다 실거주분들에게 파는 게 많이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투자자들은 수리 안 되어 있는 기본집을 싸게 사는 걸 좋아하고 실거주분들은 조금 더 주더라도 수리가 되어 있는 이쁜 집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같은 투자자보다는 실거주분들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집수리가 끝나면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매매가도 올라가지만 임대료 역시 당연히 올라갑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집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인테리어는 필수예요.
부동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매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가치를 올리기 쉬운 것도 부동산 경매입니다. 왜입니까? 부동산 경매로 사면 점유자를 명도를 합니다. 그럼 가치를 올릴 수 있게 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죠. 일반 매매로 매입해서 수리하려면 잔금을 내가 다 들고 있어야 하거나 이사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 경매는 잔금을 치고 명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죠. 경매로 낙찰을 많이 받아본 분들은 수리 또한 자연스럽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인테리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주거용은 수리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되어서 또 수리를 하죠. 계속되는 수리에 임대인은 조금씩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부자의 부동산 상가를 쳐다보게 됩니다. 주거용 부동산과 상가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가는 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다 하고 들어옵니다. 문제가 있으면 관리사무실에서 다 처리를 해주죠. 그래서 상가를 부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1,000만원으로 건물주가 되는 부동산 경매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내 인생의 마지막 찬스와도 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 찬스를 멋지게 활용해 가난에서 탈출했어요. 책에 나와 있는 투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장안구 아파트의 단지 내 지하상가입니다. 전용 면적 144평이고 감정가는 1억 5천만원이에요.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 9,600만원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 144평 상가가 9,600만원? 이거 한번 제대로 분석해봐야겠다는 촉이 옵니다. 일반적으로 150평 규모의 상가라면 대지 지분이 10평 남짓한데 이 140평 상가는 대지 지분이 105평이에요. 그럼 땅값만 평당 100만원이라는 거죠. 1억 400만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입찰 보증금 960만원, 대출 8천만원, 금리 5%에 받았고 취등록세가 900만원입니다. 뭐지? 1억 400만원의 취득세면 상가는 4.6%니까 500만원 정도인데 900만원은 이상한 거죠. 대지 지분이 100평이나 되니까 땅에 대한 공시지가가 5억원,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가 2억 5천만원으로 총합 7억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40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미납 관리비는 60만원이 있었고 총 실투금은 3,300만원이 들어갔어요. 잔금을 납부한 뒤 임대를 내놓았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임차인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유아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지하상가에서는 어린이 축구 교실 같은 게 하면 딱이죠. 어린이 풀장도 괜찮고 스크린 골프도 괜찮고 지하층에서만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월세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월세 1년치를 선물로 받는 조건으로 보증금 2천에 150만원에 계약했어요. 보증금 2천만원, 1년치 월세 1,800만원을 받으니까 투자비용 3,300만원을 회수하고 플러스피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5년간 월세를 주다가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매각했어요. 결과적으로 임대 수익과는 별개로 약 1억 원에 달하는 매각 차익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경매를 시작하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용어들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헷갈리시죠?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무자는 돈을 받을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책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 당장 여윳돈이 없으니 언젠가 자금을 마련해 도전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언젠가는 결코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 도전하십시오. 많은 초보 투자자가 물건을 검색할 때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주로 보려 합니다. 물론 초보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싼 물건에 더 집중하기 마련이에요. 금매 물건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매수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금매 물건이 염두에 두고 있던 입찰가보다 싸다면 무조건 잡아야 해요. 자신감과 담력 또한 있어야 합니다. 제가 깡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초보 경매 투자자는 살까 말까 고민하다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다른 투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하얀동 지하상가 전용 면적 185평, 대지권 75평, 최저가 5억 5,370만원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원의 임차인이 들어있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에 10억 8천만원의 거래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8억 5,500만원 75%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초기 계획대로 스크린 골프장을 하겠다는 임차인이 있었으나 매수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바로 매도했습니다. 세전 2억 수익을 얻었어요.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지하 1층 지하철역 1분 거리 초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211평, 대지권 37평,
최저가 6억 2,426만원에 시작하는 물건을 단독 낙찰로 13억에 받았습니다. 13억? 뭐지? 좀 비싸게 받은 느낌이 있죠? 이 물건은 NPL이라는 방법을 활용한 물건인데, NPL은 한마디로 부실 채권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하죠. 이렇게 근저당 채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이자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근저당 채권은 부실 채권, 즉 NPL이 되는 거예요. 은행은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실 채권을 처리하려고 하죠. 처리하는 방법은 이런 NPL을 일정 조건이 되는 대부 업체에 매각합니다. 그럼에도 부실 채권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물건처럼 경매를 통해 매각 처리되는 거예요. 저는 이 NPL에 주목했습니다. 저축은행이 갖고 있던 채권 약 13억 7천만 원을 할인받아서 약 8억 원에 매입할 수 있었어요. 이후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경매 입찰 의사를 보인 사람 A를 만나 계약을 맺었습니다. 만약 A가 13억 원에 낙찰 받으면 제가 배당받게 될 금액인 약 13억 5천만 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준다는 계약이었어요. A는 낙찰을 받았고 사전에 계약한 대로 저는 일정 금액을 낙찰자 A에게 지급했습니다. 쉽게 말해 저는 NPL을 활용해 내가 아닌 다른 경매 투자자 A가 낙찰을 받게 했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약속한 금액을 주고도 2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물건은 반려견 수영장으로 탈바꿈했어요. 해당 투자가 끝나고 나서 저는 꽤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낙찰 물건이 낙찰자 A의 손에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보면서 마치 황금알을 낳을 거위를 놓쳐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주당 100만원까지 갈 수 있는 주식을 10만원에 팔아버린 셈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매 투자의 잔뼈가 굵었다고 잠시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 같은 자영업자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만나야 한다 이거죠. 제가 매달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2010년부터 13년 동안 주고 있는데요. 제가 내고 있는 임대료만큼 대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내 상가를 매입해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자영업에서 얻는 수익 이외에도 부동산으로 얻는 수입 또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영업자들은 부동산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식당 사장만이 아닙니다. 변호사, 법무사, 의사 다 마찬가지예요. 게임에는 레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치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경험치가 있고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그 경험치가 보이지 않죠. 게임은 경험치가 나와요. 그래서 밤은 셉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머리 위에 레벨을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럼 아마 여러분은 쉬지 않을 겁니다. 그 레벨을 올리려고 매일매일 시간만 나면 열심히 게임을 하죠. 밥 먹을 때도 화장실에서도 계속 게임을 합니다. 핸드폰만 주구장창 보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경험치바가 안 보이지만 보이게 사는 사람과 보이지 않게 사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보이는 사람은 경험치바가 찰 때까지 계속 움직입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다가 포기하고 주변 사람 말 듣고 포기하고 점점 경험치가 줄고 있어요. 남들은 볼 수 없지만 우리만 볼 수 있는 그 경험치 바를 올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거를 올리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레벨을 올리는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으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 경험치 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신세 한탄을 하고 잘 되는 사람 비난하고 만렙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부자들을 부러워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경험치 바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오늘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침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설레이게 되는 겁니다. 그 설레이는 상태가 여러분의 내일을 만드는 거예요. 1,000만 원으로 건물주 되는 부동산 경매 이 책은 부동산 경매 투자 세계에 이제 막 들어오려는 초심자에게는 최고의 입문서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거장의 경매 수첩 도서 이벤트 당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2분, 3분 이상 3분 이벤트 당첨 축하드립니다. 제 메일로 성함, 연락처, 책 수령받을 주소, 본인 확인용 화면 캡처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 확인용 캡처는 유튜브 어플 실행 후 우측 상단에 있는 동그란 아이콘을 클릭 후 나오는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셔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안 보내주시면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축하드리고요. 현재 진행 중인 도서 이벤트 영상도 있고 앞으로도 또 있습니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시면
당첨되게 되실 거예요. 집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을 보낸 뒤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괜찮다는 말에 아무런 조사 없이 덜컹 계약을 한 게 아닐까, 조금 더 알아봐야 하는 건 아닐까, 앞으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너무 성급했다. 마음을 돌려먹습니다. 가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되죠. 문자 하나에 계약금 수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고, 이 한 줄로 수천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입금하면서 수천만 원을 날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궁금증 백문백답 이 책도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에게는 부동산 투자 궁금증 백문백답 이 책을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집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을 보낸 뒤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물건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잘한 짓일까? 이거 말고 저거 사야 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너무 성급했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다른 사람들이 사면 나도 그때 사자. 마음을 돌려먹습니다. 근데 가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1.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2. 가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하다. 3. 모르는 소리, 계약금 전체를 다 잃게 된다. 정확한 답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2번,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계약 문자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끔 계약이 틀어지면 매도인 매수인도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지만 부동산 사장님 역시 중개수수료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매도, 매수, 임대인, 임차인한테 달라고 하면 어느 쪽이든 계약이 성사가 안 됐는데 무슨 소리냐,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계약 해지 시에도 중개보수 지급 의무 있습니다 라고 문자로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문자 한 통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 저 사람한테 받으세요 라고 떠미는 사람들을 경험해본 부동산 사장님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쪽이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한다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 취소 시 매도인은 가계약금 입금액의 배액 배상이고 매수인은 입금액 포기로 문자를 주지만 문자에 계약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보증금의 10%인 계약금으로 보증금이 5억이면 5천만 원이 됩니다. 5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어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가계약 단계에서 해지 시 가계약금, 즉 입금액이 아니고 계약금을 언급하는 문자라면 확실하게 수정을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가계약 단계에서는 가계약금이고 본계약에서는 계약금, 즉 보증금의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입금한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대출이 나오지 않을 때는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습니다. 가계약 단계에서도 문자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라고 내용을 넣어두면 계약을 깨야 하는 상황일 때 대출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연락을 하면 입금한 돈을 다시 반환해 줍니다. 대출의 유무는 개인정보라서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도 없거든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대출이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을 문자나 특약사항에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물건을 분석하시길 바래요. 제가 이런 상황을 많이 당해봐서 저는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러 움직이지 않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이 들어와야 계약이 된 거거든요.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계약을 틀어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까운 거리라면 그냥 부동산 사장님하고 인사하고 온다는 생각으로 정리하겠지만 거리가 몇 시간씩 걸리는 지역이라면 하루를 그냥 날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는 계약인데 가볍게 생각해서 계약하고 순간적인 변심으로 계약을 깨버린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간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확신을 갖고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궁금증 백문백답 이 책은 부동산 계약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부동산 매매 시 체크해야 할 것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실제 공인중개사가 쓴 책이고 저자는 신문사의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리얼 사실들을 흥미롭게 풀어놨어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어린 시절 흑장난을 하면서 두꺼비집을 만들었지만 어른이 된 지금 이 노랫말이 예사롭지 않죠. 헌집 줄게 새집다오. 자동차는 오래되면 폐차를 하지만 아파트는 오래되면
헌집에서 새집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래되어도 감가되지 않고 가격이 오르죠. 새집을 갖고 싶은데 맞바꿀 헌집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새집을 비싸게 사야 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게 꿈인 아버지, 이사를 가자고 하면 아이들은 아빠 거기에서 유튜브 볼 수 있어? 친구 누구란가? 라고 물어봅니다. 누군가에게는 산속 오두막이 가장 살고 싶은 집인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또 누군가에게는 친구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좋은 집이 되는 거예요. 비싼 지역 플러스 저렴한 집으로 갈지, 저렴한 지역 플러스 비싼 집으로 갈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서울의 오래된 24평 아파트와 경기도의 신축 48평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투자를 생각한다면 비싼 지역 서울로 가야 하는 거고, 삶의 질을 선택한다면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 넓고 좋은 집인 거죠. 앞으로 살고 있는 집이 올라가는 걸 선택하느냐, 덜 오르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컨디션을 선택해서 삶의 질을 올리느냐,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무엇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느냐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 마음이 참 묘해요. 쌀 때 사는 것이 맞는데 대개는 물건이 비쌀 때 사고 싶어 합니다. 밴드웨건 효과란 게 있어요. 밴드 악당 홍보 마차를 따라다니는 군중들에서 유래된 말로 남이 하면 나도 하고 싶어지는 심리를 말하는데요. 홈쇼핑에서 자주 볼 수 있던 마감 임박, 주문 폭주 등의 문구가 이런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6억에서 7억이 될 때는 집을 못 사서 안달이죠. 사고 싶어도 집이 없으면 매물이 나오는 족족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쏩니다. 근데 7억이었던 집이 6억으로 떨어질 때는 서로 안 사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봐도 7억에는 사지 말고 6억에 사야 하는데 참 신기하죠. 집을 매수한 뒤에 집값이 떨어지는 일이 두렵다면 가격 상승 초입을 노립니다. 집값 하락이 멈추는 때는 반드시 와요. 그러니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고 최저 호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어날 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갭 투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갭 투자의 최대 위험 요소는 뭡니까? 근처에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가 있다면 갭 투자의 최대 위험 요소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전세 공급이 많아지죠. 당연히 전세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입자들은 구축보다 신축 아파트를 더 찾습니다. 2년 뒤까지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계약이 만기되는 시점에 신축 아파트가 입주한다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현장에서 갭 투자를 할 때 가장 애먹는 부분이 바로 전세 세팅이에요. 전세에 바로 맞춰주겠다라고 큰소리친 부동산 중개업자의 목소리는 잔금일이 다가올수록 작아지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전세를 못 맞추니 매수자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다 임자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에 도장도 찍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사가 새 집만 신경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집이 팔렸으니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었어요. 매수인이 직접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고 전세를 놓는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속 집 보러 온다고 전화가 옵니다. 집 보러 온다는 시간에 집에 있어야 하고 식사 시간이라면 밥을 먹기도 참 애매합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신경 쓰이고 엄청나게 귀찮아요. 나는 이미 매도 계약을 했고 임차 맞추는 건 매수자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열심히 사람을 데리고 오더니 세입자도 맞춰졌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등기부상 소유주가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저한테 전세계약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난 집을 팔았는데 나한테 왜 계약서를 쓰라고 하는 거지? 이게 맞나 싶지만 부동산 말이니 그대로 따릅니다. 근데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을 때 매도인은 엄청 황당한 표정을 짓습니다. 집을 2억에 팔았는데 전세는 2억 1천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계약을 많이 해봤는데요. 매도인의 표정은 괜히 팔았나 하는 표정입니다. 이럴 때 계약금 배액 배상이 없다면 계약을 깨고 난리 나는 거죠. 실제로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가 멈춰있는 순간은 인디안 서머처럼 아주 잠깐이지만 전세가가 오르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면 배액 배상을 하면서도 매도인은 계약을 깹니다. 불안해하는 매도인을 안심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인테리어 비용이 몇 천만 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로 매매가 위로 전세를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나와있는 전세 매물 중에 1등이 되어야 합니다. 즉 매매로 나와있는 최하위 매물을 싸게 사서 수리를 통해 1등으로 만들어서 전세 가치를 올려버리는 게 실투자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얼마 전 마라톤 대회에 나갔습니다. 20살 때 직장에서 처음으로 다 같이 뛴 마라톤이 40대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친구하고도 뛰고 여자친구, 결혼하기 전 우리 와이프하고도 뛰고 사람들과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술 한잔
잔 마시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지금은 저 혼자 뛰고 있어서 가끔 외롭습니다. 마라톤은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외롭게 혼자 뛰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빠르게 뛰면서 체력을 다 써버리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체력이 고갈되면서 걷게 됩니다. 투자도 비슷해요. 우리 인생은 깁니다. 평생 해야 하는 투자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몰빵 투자, 전 재산을 다 넣는 베팅을 합니다. 운이 좋아서 자산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도 있지만 운이 나빠서 모든 걸 잃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고독과 악수를 한 외로운 투자자의 길처럼 혼자 뛰는 마라톤은 참 외롭습니다. 하지만 뛰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보입니다. 구청장, 국회의원도 있고요. 어린이들도 있고 70대 멋진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나보다 잘 뛰는 사람에겐 자극도 받고요. 나보다 못 뛰는 사람에게 위로도 받습니다. 뛰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내 인생을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 미래 설계까지도 하게 됩니다. 심장은 터질 것 같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면서 오로지 머릿속에는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많은 책들을 보면서 여러 투자 사례를 보면 저보다 투자 경험을 많이 한 투자자도 있고 저보다 투자 경험도 없는데 책도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성공 투자 사례를 보며 자극도 받고 실패 투자 사례를 보면서 위로도 받습니다. 마라톤이든 투자든 우리 인생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라톤을 뛰다 보면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이를 러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통상 30분 이상 달릴 때 얻어지는 도취감, 달리기의 쾌감을 말하는데요. 이 용어는 캘리포니아대 심리학자인 아놀드 제이 맨델이 79년 발표한 정신과학 논문 세컨드 윈드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헤로인이나 몰핀을 투약했을 때 나타나는 의식 상태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러너스 하이, 그 순간에는 주변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죠. 풍경도 사람도 사라지고 나 자신만 남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마치 그 공간에 나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신기한 느낌입니다. 투자도 이런 구간이 있는데 책을 많이 보게 되면 저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죠. 이제 뭔가 메커니즘을 다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 나면서 주위의 모든 풍경들이 사라지면서 내가 투자하는 물건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가장 무서울 때예요. 이럴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나이를 먹으면 더 겸손해져야 하고 100%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항상 리스크를 염두하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초반에 체력을 고갈시키지 않고 일정 수준까지 가볍게 뛰면서 준비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1, 2km 남았을 때 걷는 사람들을 다 제끼면서 남아있는 체력을 여유있게 쓸 때 마라톤과 투자, 인생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 궁금증 백문백답, 이 책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궁금증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풀어놓았어요. 모든 돈은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넣어야 한다. 배우자, 어머니, 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어야 해요. 다운 계약, 업계약, 불법인데도 왜 하는 걸까? 금매 잡는 방법, 법무사도 잘 모르는 집 팔고 잔금대 주의사항,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등등 책으로만 배울 수 없는 현장에서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부동산 경매를 활용해 빌라를 낙찰받으면서 수년간 경매시장에서 500, 1000만원 차익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며 수익을 만들어 왔는데요. 남들은 아파트 한 채 투자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을 버는 걸 보며 내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어요. 낙찰받은 빌라가 재개발이 되면서 1000만원의 투자금으로 3억이 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대박이죠. 그렇게 투자를 반복하며 등기는 하나둘씩 늘어났고 어느새 분양권, 입주권, 재개발, 상가, 빌라, 땅, 아파트 총 15개의 부동산을 가진 전업투자자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대 돈 주고 배우지 마세요. 일단 책을 10권만 읽어보시면 입찰은 그냥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조건 싸게 사는 부동산 경매 이 책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에게는 무조건 싸게 사는 부동산 경매 이 책을 10분께 보내드릴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TV 속에 나오는 호텔리어의 멋진 모습에 반해 호텔 경영 전공 후 대학원을 나왔고 서울 특급 호텔에 취직해 6년을 근무했어요. 꿈이었던 호텔리어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믿었는데 적은 임금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2006년 당시 월급은 200만원이었고 근로소득으로는 하루하루 숨통을 조여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생 첫 투자를 결심했어요. 경영학을 전공했고 열정과 패기가 있었기에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면서 수년간 저축해서 모은 1000만원을 계획도 없이 몽땅 투자했어요. 한방 투자를 위해 우량주에서 테마주로 바뀌었고 투자를 하는 건지 도박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주식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인생의 첫 투자는 완벽한 실패로 끝났어요. 전 재산을 투자한 주식이 보기 좋게 실패로 끝났지만 빚이 없다는 게 무기라면 무기였고 그때부터 부동산 서적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가진 돈이 900만 원이 전부였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너무나 한정적이었습니다. 900만 원으로는 서울 부동산 투자처를 찾는 게 쉽지 않았고 결국 고향인 대전까지 내려가서 4천만 원짜리 구축 빌라로 첫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자본금 900만 원, 주택담보대출 2천만 원, 신용대출 1,300만 원을 받아서 1,000에 30만 원으로 월세를 맞추고 보증금으로 받은 1,000만 원은 신용대출을 상환했어요.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 첫 발을 들이게 되었고 그 이후 제 인생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빌라를 낙찰을 받았어요. 수년간 경매시장에서 500에서 1,000만 원 차익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며 수익을 만들어 왔는데 남들은 아파트 한 채 투자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버는 걸 보며 내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경매 투자를 이어갈수록 나름의 투자 원칙과 노하우가 생겼고 낙찰받은 빌라가 재개발이 되면서 1,000만 원의 투자금으로 3억이 넘는 수익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반복하며 내 실력과 등기는 하나둘씩 늘어났고 어느새 분양권, 입주권, 재개발, 상가, 빌라, 땅, 아파트 총 15개의 부동산을 가진 전업 투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와 연락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방법을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기다리고 계시면 연락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점유자와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책에 점유자 연락처 알아내기 내용이 있습니다. 낙찰받은 물건의 점유자 연락처는 재판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원 내에 재판기록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한 다음 해당 경매계에서 재판기록을 열람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을 통해 소유자 및 임차인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무언가 충분히 중요하다면 확률이 당신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시작하라. 일론 머스크의 말인데요. 부자가 되려고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자영업이죠. 경기가 어려우면 자영업자는 자연스럽게 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IMF 때도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잘리면 어떻게 합니까? 치킨집 창업이죠.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근데 내가 지금 회사를 때려치고 망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것은 최악입니다.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려고 나왔는데 다 말아먹고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기회는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고 프랜차이즈 박람회도 다니고 정말 열심히 아이템을 찾습니다. 요즘은 탕후루가 대세죠. 10평 가게에서 일매출이 400이 나온다고 해요. 제일 핫한 게 왕가 탕후루죠.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또 땡땡 탕후루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경쟁 상대가 막 생기는 거예요. 애들 치아 문제 때문에 또 떠들썩하죠.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준비를 해서 창업을 준비하면 투자금이 이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정말 작게는 2천에서 5천이고 많게는 권리금만 억 단위입니다. 그 돈이 들어가면 마음이 얼마나 쫄리겠어요. 아이템 분석, 아무래도 부동산이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상권 분석, 유동인구, 임대료 시세 이것저것 다 알아보겠죠. 좋은 자리, 제일 핫한 거, 이거는 자금이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인 거예요. 근데 창업비용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알아보다 보면 무자본 창업 이런 것도 있죠. 워낙 사기꾼 같은 게 많아서 문제가 되지만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 많고 실제로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로고 만들어주는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한 것 같지만 사고팔고의 본질은 저렴하게 사서 내 마진을 붙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모든 재화가 그렇습니다. 로고 제작, 이 구조가 어떠냐면요. 온라인으로 로고 제작 광고를 하거나 로고 제작 견적을 받는 사람에게 내가 견적을 내줍니다. 그건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잖아. 벌써부터 안 하려고 하는 핑계를 만들죠. 근데 로고 제작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로고 제작해주는 디자이너한테 내가 견적을 받아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즉 손님한테 견적을 주고 나는 전문가한테 제작을 해서 받아서 전달만 해주는 프로세스예요. 손님한테는 5만원 견적을 주고 전문가한테 3만원에 제작을 해서 나는 마진을 2만원을 먹는 거예요. 하루에 그걸 5개 한다면 월 수익이 300이 되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받은 시안을 고객한테 제공해주고 고객이 오케이 했을 때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조금만 알아보면 전문가한테 바로 맡기지 누가 비싼 너한테 맡기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먹는 농가에서 나오는 채소들 생산자에게 사면 저렴하죠. 근데 우리 소비자는 마트에서 비싸게 사먹습니다. 왜입니까? 귀찮거든. 그냥 조금 비싸도 사람들은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중간에 얍삽하게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파는 그런 사람들이 나쁜가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 구조만 이해하면 둥둥 떠다니는 돈을 내 주머니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10개, 100개 일이 많아지게 되면 디자인을 직접 배워서 마진을 높이거나 디자이너를 고용합니다. 그럼 그렇게 디자인 회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혼자였지만 직원을 고용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로라는 거죠. 디자인 회사를 운영해도 들어가는 비용은 사무실과 작업할 수 있는 PC 정도면 되는 겁니다. 망해도 잃을 게 없는 거예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 쪽 일도 메커니즘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되겠어?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자본 창업, 취지와 목적 자체는 정말 훌륭한 거예요. 컨텐츠든 커머스든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침없이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컨텐츠는 블로그 유튜브가 있는 거고요. 커머스는 스마트 스토어가 있는 건데 이것들의 본질은 자본을 적게 넣으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내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이 불리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식은 돈이 들어가니까 일단 패스하고 부동산도 돈이 들어가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실투금을 회수할 수 있죠. 오히려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돈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금리가 지금처럼 올라가면 리스크가 있는 거지만 또 거기에 맞게 전략적으로 잘 움직이면 엄청난 기회들이 많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빌딩과 부동산을 투자해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벌었다는 연예인들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꿈 같은 시세 상승은 비단 연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동산을 통해 이른바 건물주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시세 상승을 경험했고 이는 투자만 잘해도 경제적 자유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흔히 여윳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0만원에서 1억 선이 고작일 겁니다. 누구든 시작은 초라하고 또 험난해요. 누수 등 각종 소송에 휘말리기까지 하며 고생시키던 주택을 꼴도 보기 싫어서 4년 만에 헐값에 팔았는데요. 1년쯤 지났을 때 재개발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속 썩이는 부동산도 이렇게 팔고 나면 모래 속 진주가 되어 나타납니다. 십수년간 전업투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혹시나 첫 투자를 시작하려는데 투자금이 너무 적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적어도 큰 돈을 날릴 일이 없으니까 말이죠. 책에서 좋았던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만약 투자를 처음 시작하던 내가 영끌을 통해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다면 시세 차익으로 아주 큰 수익을 얻었겠지만 아마도 경매를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투자를 통해 인사이트 또한 늘리지 못했을 것이며 실패를 통해 배우는 소중하고 값진 경험도 쌓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아파트 대출을 갚느라 투자는 평생토록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가진 돈이 적다고 투자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쓰러져가는 빌라 한 채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어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승산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개의 쓰러져가는 빌라 투자였어요. 현재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들이 상당하죠.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 파장으로 인해 빌라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원래 빌라는 거래가 잘 안 되는데 더 안 되는 거죠. 빌라 전세는 아예 손님이 없고 월세나 아파트 전세로 다 넘어갔습니다. 월세는 뭐 지금 금리에 오히려 대출이자 내기가 빠듯해요. 그래서 싸게 사지도 못하고 그냥 공실로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재개발 동의서를 걷고 있다고 문자가 왔어요. 물론 동의서를 걷는다고 빠른 속도로 갑자기 재개발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재개발 바람이 불면 매도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근데 높은 금리에도 임대 수익이 나오는 월세로 세팅이 되어진다면 이런 물건을 안 팔고 좀 들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진행만 되면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꿈은 남한테 묻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해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지만 꿈이 없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 보세요. 네 꿈이 뭐야? 물어보면 딱 5초 만에 대답해야 합니다. 10초 만에 대답 못한 사람은 꿈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이 없습니다.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어른들은 다 비슷합니다. 드라마 엄청 좋아하시죠? 저도 드라마를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다 봐야 해서 웬만하면 드라마는 잘 안 보려 합니다. 그리고 TV보다는 책을 더 보려고 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버릇없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 삶이 앞으로 3개월이 남았다면 그래도 오늘 드라마를 보실 건가요? 그랬더니 조금 생각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답을 듣지 않고 재빠르게 그럼 아주 극단적으로 어머니한테 허락된 시간이 3일이라면 그래도 드라마를 보실 거예요? 라고 여쭤봤는데
대답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신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는 그 드라마가 어머니한테는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이제는 꿈을 다 이루시고 더 이상 목표라는 게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그냥 밀려서 온 거예요. 꿈을 주관식으로 풀지 않고 늘 객관식으로 풉니다. 너 어디 대학 갈래? 너 무슨 과 갈래? 졸업하고 나면 너 어느 회사 갈래? 계속 객관식으로 풉니다. 한 번도 주관식으로 푼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이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게 힘들어요? 꿈을 만드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꿈을 만들면 이루는 건 엄청 쉬워요. 부동산이고 나발이고 일단 꿈부터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꿈이 뭔데? 라고 물으신다면 100만 유튜버, 100억 건물주, 100명 직원을 둔 사업체의 오너, 베스트셀러 작가, 이게 제 꿈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은 입찰부터 매각까지 경매 기억도 모르는 왕초보를 위한 경매 공략집 같은 책입니다. 부동산 경매 돈 주고 배우지 마시고요. 일단 책 전부 읽어보시고 유료 강의급으로 그냥 볼 수 있는 영상이 많습니다. 2010년부터 매달 200만원씩 적금을 부어서 모은 돈과 신용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끼고 교대역 32평 역세권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집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었고 강남 아파트를 2016년 여름에 약간의 수익으로 매도해 버렸습니다. 그 뒤 제가 매도한 강남 아파트는 10몇 억이 더 올랐습니다. 완전 망한 거죠. 오늘은 아들에게 전하는 돈과 투자의 지혜 부자아빠 부동산 수업 이 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는 부자아빠 부동산 수업 이 책을 5분께 보내드릴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초반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자명을 실명으로 쓰지 못한 게 안타까운데요. 고등학교 교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됩니까? 교사가 돈 많이 벌고 이러면 이미지가 안 좋죠. 선생님이 고급차를 타고 학교에 출퇴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촌지를 받는다는 등 불법 과외를 한다는 등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냥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검소하게 하고 다니고 이래야 모범적인 교사인 거죠. 저희 손님 중에 초등학교 교사분이 있었는데요. 여선생님이 술을 진탕 먹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저 역시 선생님이 왜 저러지? 라는 편견을 갖기도 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선생님이라서 안 되고 이러는 게 너무 후진국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교는 자본주의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이 책을 쓰신 선생님한테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선생님한테 저희 아이들을 맡기고 싶네요. 2013년 처음 투자했던 서울 강남의 32평 아파트를 2016년 대세 상승장의 초입에 헐값으로 매도한 뒤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본격적인 투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수없이 많은 투자 관련 책을 읽고 노력하여 40억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이 책은 아빠가 공부한 내용을 두 아이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저 역시 두 아이를 둔 아빠로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책으로 아빠의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부럽네요. 내용 또한 아빠의 마음으로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매달 200만원씩 적금을 부어서 모은 돈과 신용대출을 더해서 전세를 끼고 교대역 32평 역세권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강남 아파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었고 어설프게 주워들은 내용을 떠드는 수준이었기에 강남 아파트를 2016년 여름에 약간의 수익으로 매도해 버렸어요. 그 뒤 제가 매도한 아파트는 10몇 억이 더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결과에 대해 화도 많이 나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이런 결과를 온전히 제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한 달에 20권씩 꾸준히 읽었습니다. 1년이면 240권이죠. 단순히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매일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책이 그 책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는 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검색해서 몇 번 나오는 내용들을 자신의 통찰인 양 옮겨놓은 책들이 많아서 시간이 아까울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울림을 주는 단 한 권의 책을 찾아내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책들을 만나면 반복해서 많이 읽어줘야 합니다.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점은 물건 분석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이밍만 잘 맞으면 그 지역에서 가장 최악의 물건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싸게만 산다면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해도
다음 상승장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은 이번 하락장에서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락장이라도 내가 산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라면 성공한 거예요. 아파트를 단순 콘크리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건물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생각해야 합니다. 집에는 대지권이 있죠. 즉 콘크리트에 땅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핵심 입지의 땅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입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초등학교를 가지고 오고 싶다고 가지고 올 수 없죠. 초포마 같은 핵심 입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시간을 들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야 무슨 일이든 하겠지만 50대, 60대에는 능력이나 기술이 정말 특출나서 나 없이는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나를 대체할 사람은 널리고 널렸어요.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부터 깨우쳐야 합니다. 어부들이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몇 날 며칠 동안 일을 하는데요. 맨손으로 낚싯줄 하나에 의지해 작업을 합니다. 참치와 상어 같은 돈 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해요. 고기를 잡지 못하면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참치를 잡아 올려도 참치값의 절반은 배를 소유한 선주에게 돌아간다고 해요. 나머지도 선장에게 주는 비용과 식대, 배, 기름값 등으로 다 나가고 정작 땡볕 아래에서 가장 고생한 어부들은 참치 가격의 20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일단 배를 소유한 선주는 배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고생 없이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배라는 자산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돈을 받습니다. 핵심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자본주의 생태계의 가장 상위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선장입니다. 이들은 직접 낚시를 하지 않아요. 배를 몰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뿐인데 어부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습니다. 일의 노동 강도는 낮고 보수는 더 높아요. 전문직인 거죠. 월급쟁이들보다 보수도 많고 삶의 질도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결국 일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 생태계의 가장 하단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이에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풍랑에 맞서 싸우면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낚아 올립니다. 물고기가 입질하는 미세한 촉감을 느끼기 위해 장갑도 못 낀다고 해요.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많이 일을 하지만 가장 적은 돈을 받습니다. 회사라는 거대 생태계로 본다면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월급쟁이들이라 할 수 있어요. 선주, 선장, 그리고 어부 중에 누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승자가 될 것 같습니까? 성실하게 어부처럼 일해서 벌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제 영상 댓글에도 성실하게 일해서 땀 흘리고 돈 벌라고 하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세요. 다 어부들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면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주식이나 예금 역시 노동하지 않고 벌어들인 소득으로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값이나 주가가 하락해서 투자한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예금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금은 리스크의 최소화에 베팅을 한 거죠. 그런데도 예금 이자는 불로소득으로 비난받지 않고 부동산 투자는 비난을 받는 게 참 이상합니다. 왜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까? 비난을 하는 사람은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지난 상승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죠. 나는 돈을 벌지 못했는데 남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시기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분당 느티마을 공무원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전세자금 3억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당시 살던 집 가격이 5억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대출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고 마음만 먹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안 샀습니다. 당시 느티마을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어서 분명 좋은 호재가 있음을 남들보다 먼저 알았지만 이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녹물이 나오고 밤마다 주차난에 시달리는 열악한 단지인 걸 한탄하기만 했어요. 집주인은 집을 팔기 위해 내놓았고 집은 바로 팔렸습니다. 갭 1억 5천만 원으로 매입했어요. 제 전세자금은 3억 5천만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 전세보증금이 그 집주인의 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집주인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임차인이었어요. 그 느티마을 아파트의 지금 가격은 14억입니다. 그 집주인은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2억 5천만 원을 번 거죠. 반면 낡은 아파트에서 4년 동안 산 저는 임차인으로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4년 동안 전세로 거주한 뒤 물가 상승률만큼 가치가 떨어진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우리가 월세를 살면 매달 월세가 나가죠.
전세를 살면 나가는 돈 없이 공짜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세상은 잘못 살고 계시는 거예요. 3억 5천만 원으로 전세 살고 4년 뒤 3억 5천만 원을 돌려받으면 공짜로 산 겁니까? 안젤리나 졸리도 경복궁의 아들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면서 이런 우리나라 전세 제도에 박수를 쳤다고 하죠. 근데 3억 5천만 원을 쪼개서 느티마을 아파트를 갭 1억 5천으로 두 개를 사두었다고 한다면 25억을 번 겁니다. 25억을 벌 수 있는 돈을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하락하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락하는 시기에는 전세가도 하락하기 때문에 역전세가 나면 받았던 전세 보증금을 토해내야 해요. 하지만 리스크 대비 수익은 집주인이 월등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우리 아이가 커서 결혼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단계라면 가능하면 임차인으로 시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집을 샀으면 합니다. 주거는 저렴한 외곽 지역에서 하면서 주거비를 줄이고 종잣돈을 모아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근데 좋은 입지의 부동산은 비싸죠. 그래서 점점 눈높이를 낮추면서 물건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지금 가격이 제일 싸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은 지금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파는 거예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두 사람의 생각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가격이 바로 매매가가 되는 거예요. 2013년 5억 3천에 매수했던 서초동 아파트를 정부 규제에 겁이 나서 2016년 가을에 9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고 난 후 2017년, 2018년까지 대세 상승기가 이어졌고 그 아파트는 현재 22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되었어요.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나왔지만 여전히 집값은 상승했어요. 2018년 9.13 대책이 나왔고 임대사업자 대출도 건들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돈줄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역대급으로 올랐죠. 2%대의 금리가 6%대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자들의 돈줄을 막는 대책이 나오거나 내가 가진 아파트 지역에 영향을 주는 대책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도 시점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 시점은 정부에서 규제를 풀면서 수요가 들어오는 시기가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동산 완화 정책은 시행되었어요. 실제로 2013년, 14년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때 하남미사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권리등기층에 양도세 면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미분양의 무덤,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은 하하하하 웃으면서 쫄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미분양이 해소가 되면서 바닥을 다지고 2014년, 15년을 기점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은 영원한 침체도 없고 영원한 화랑기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현명하게 나아가면서 큰 파도가 왔을 때 제대로 타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성공의 원리가 매우 단순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노력했더니 어느 순간 운 좋게 성공했다고 하죠. 운은 구름과 같아서 하늘 높이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운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혹독하고 고독해요. 때로는 발을 헛디뎌 미끄러져서 다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노력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이 이 과정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사다리가 운이 있는 저 높은 곳까지 땅과 수직으로 세워진 경우도 있지만 비스듬히 기울어진 경우도 있어요. 사다리가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데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운이 있는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고생만 하고 끝나는 거죠. 똑같이 노력을 하고 똑같은 아파트를 샀는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경우에는 바로 유턴을 하거나 사다리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다면 잠깐 사다리를 내리더라도 수직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틀즈는 데뷔하기까지 수많은 음반 회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해리포터를 집필한 조엘 롤링도 수많은 출판사로부터 출판을 거절당했어요. 비틀즈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예스터데이라는 명곡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주위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아주 작게 만드는 경향이 많아요. 나는 하면 안 될 거야. 다들 나가 떨어지는데 분명 나도 망할 거야. 자신의 가치를 아주 하찮게 축소해버립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같은 흑수저는 안 돼. 가난해서 공부를 안 해서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는데 될 수가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 도전해 보십시오. 이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중에 빨간 테두리 영상을 1강부터 쭉 한번 보시고 부자파 부동산 수업 이 책도 반드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